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광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의 이름은 다시 회자되었죠. 2020년 페이스북에서 1943년 그녀가 연주한 Taking a Chance가 9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Black Girl Magic 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가수였으며 1950년 자신의 TV쇼를 주최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 역사를 만들었죠. 또한 그녀는 경이로운 재즈 피아니스트였지만 업계는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그녀의 이름은 역사책에서 모두 지워졌습니다. 바로 헤이즐 스캇입니다. 20세기 중반 당시 헤이즐 스캇은 뉴욕 재즈와 대중음악계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빌리 홀러데이, 엘라 피츠제럴드보다 더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녀는 바흐와 모차르트의 고전 작품을 재즈로 표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으며 프랭크 시나트라에서 듀크 엘링턴만큼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이즐 스캇은 1920년 카리브해에 위치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에서 클래식 피아니스트 어머니와 서아프리카 학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3살이 되자 악보가 아닌 귀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죠. 그녀의 부모는 헤어졌고 1924년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스캇은 어머니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헤이즐 스캇의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여성 밴드에서 연주를 하며 당시 저명한 아프리카계 미국 재즈 뮤지션들과 친구가 되었고 스캇은 아트 테이던, 레스터 영, 패츠 월러와 같은 다양한 재즈 음악의 거장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음악적 연결로 최소 16세가 되어야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줄리아드 뮤직스쿨에 스캇은 8살이라는 전례 없는 나이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작은 손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인 C샵 마이너를 연주하였고 교수는 어린 소녀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바로 장학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헤이즐 스캇은 음악 신동이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스캇이 클래식 경력을 쌓기 바랬지만 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청소년 때 그녀는 재즈 밴드에서 연주하고 자신의 라디오 쇼를 주최하였으며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기 시작 바흐와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곡을 재즈로 표현하는 것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그녀는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카페 소사이어리 클럽에서 공연을 하며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렸죠. 카페 소사이어리 클럽은 흑인과 백인 관객을 분리하지 않은 최초의 클럽 중 하나였으며 마일 데비스에서 넷 킹콜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재능을 선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 스캇은 카네기홀에서 독주를 했고 1940년 29살의 나이에 데뷔 앨범 Swinging the Classic을 발매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 승승장구하며 부유했고 유명했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녀는 당시 많은 미국 흑인 예술가들이 겪었던 인종차별에 맞서게 됩니다. 22살의 헤이즐 스캇은 여러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출연 후 할리우드 주요 영화 스튜디오와 계약까지 하게 되는데요. 당시 할리우드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여배우들은 항상 거의 매춘부 또는 노예 및 하녀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이즐 스캇은 영화 계약서에 어떠한 인종 편견적, 종속적인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계약을 했었죠. 1943년 영화 The Hitch On에서 스캇은 아내와 남편이 전쟁으로 헤어지는 장면에서 흑인 여배우들이 지저분한 앞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세트장을 떠났고 의상이 바뀔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감독은 굴복하였고 그녀는 다시 돌아와 앞치마는 꽃 드레스로 대체되었죠.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영화 제작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였고
업계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이즐 스컷의 영화 경력은 1945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스컷이 인종 편견에 맞서 입장을 취한 것은 헐리우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공연 계약 규정에 흑인과 백인이 분리된 관객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거부한 최초의 공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헤이즐 스컷은 할리우드에서 뉴욕시로 돌아와 침례교 목사이자 뉴욕시 최초의 흑인 시의원인 아담 클레이튼 파웰 주니어와 불륜을 시작, 결혼까지 하며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유명한 흑인 커플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15분 동안 자신의 쇼인 헤이즐 스컷 쇼를 방영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뉴욕시에서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방영했습니다. 매주 45분 동안 그녀는 다양한 스타일로 피아노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으며, 그렇게 천중들과 좋은 상호작용으로 아주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큰 유산 중 하나인 더블 피아노 연주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헤이즐 스컷 쇼는 불과 몇 달 만에 갑자기 끝났습니다. 미국의 각종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산주의 동조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열거한 팜플렛인 레드 채널에 지명되었죠. 그들은 그녀가 공산주의 관계를 가진 조직을 위해 공연을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헤이즐 스컷은 뉴욕시 의회의 공산주의 후보를 지지했지만 결코 당원이 아니라고 하원 비미국 활동위원회에서 주장하였죠. 이러한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헤이즐 스컷 쇼는 일주일 후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헤어졌고, 스컷은 57년 파리로 이주하여 흑인 국외 추방자 공동체에 가입. 그녀의 집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음악가와 예술가들을 위한 모임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7년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미국의 음악 판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죠. 사람들은 로큰롤과 모타운, 영국 팝에 열광해 있었고,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즐 스컷은 예전 팬들을 위해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했고, 몇 번의 녹음과 심지어 연속극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마지막 공연 후 불과 2달 후인 1981년 췌장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